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토에서 극비 임무를 받은 한 원자로 전문가,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상상조차 못했던 기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동맹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한국의 미래를 증언할 것인가. 지금 세계 안보의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헬렌 마이어입니다. 독일에서 원자로 안전 전문가로 일하며 나토 기술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죠. 프랑스 해군과의 협력 경험도 있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베를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해양에너지공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빙선용 소형 원자로 기술 검토 요청이라니.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습니다. 핵 비보유국이 첨단 원자로를 만들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나토기술위원회에서 비공식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개발 실체를 파악하라는 거였죠. 제게 딱 맞는 임무였어요. 원자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나토의 눈과 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 가기 전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안전 기준도 불분명하고 국제 검증도 받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냉소적이었죠. 안전 기준도 없고 국제 검증도 없는 기술을 믿으라는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첫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론상 가능하나 실증 데이터 불분명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유럽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인 기술적 우월감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열정은 달랐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릴 때까지도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한국이 유럽 기준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했을까? 하지만 곧 모든 선입견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울릉도 기지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이었어요. 연구소장인 김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와주셨죠. 그분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건 단순한 원자로가 아니라 극한 환경을 견디는 생명체 같은 시스템입니다. 빙의 대응형 잠수 플랜트를 처음 봤을 때 할 말을 잃었어요. 외관부터가 기존 원자로와 달랐습니다. 유선형 구조의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외벽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 같았거든요. 실제 운용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자력 항로 유지 능력을 보여주는 데모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 전파 차단 기술까지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냉각로 내진 진동 감쇄 기술이었습니다. 측정 결과를 보고 3번이나 확인했어요. 유럽 기준보다 3배나 효율적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원자로를 바다와 하나가 되는 시스템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바다와 공존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구의 기술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동양적 사고방식이 첨단 기술과 맞나. 이런 결과를 낸 거였죠. 테스트가 끝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나토에 보고해야 할 내용들이었지만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도 했거든요. 미국이나 프랑스조차 시도하지 못한 이중 핵심 기술을 한국이 실증 완료한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 지하 3층 보안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설계자료 검토를 위해서였죠. 카드키를 3번이나 찍고 지문 인식까지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말했어요. 박사님, 여기서 보시는 모든 자료는 최고 기밀입니다. 외부 반출은 절대 금지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토 보고서를 위해서는 핵심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작은 USB 하나 정도는 몰래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료실에 들어서자 압도됐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10년간 고민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원자로 설계 원칙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괴를 위한 힘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에너지를 만든다. 이상했어요. 기술 문서에 이런 철학적 문구가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럽에서는 효율성과 안전성만 강조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서 더 놀랐어요. 연구 목표 항목에 평화적 공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원자로로 평화를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신선했어요. 점심시간에 김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구소 옥상 정원에서였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마이어 박사님은 왜 원자로를 연구하게 되셨나요? 김 박사가 먼저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기술 자체에 매료됐죠.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면서 깨달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걸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평화로운 기술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마이어 박사님, 저희는 핵을 위한 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술이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뤄온 원자로 기술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대부분 군사적 목적이 우선이었거든요. 억제력이라는 명목 하에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죠. 오후에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연구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 할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더욱 평화로운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연구원도 거들었어요. 이 원자로가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요. 그들의 순수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럽의 연구소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토 보고서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술적 분석은 충분히 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보였거든요. 자정이 넘어서 베를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윌러 장군이었어요. 마이어,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빨리 판단해야 한다.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본 건 위협이 아니라 희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과연 옳은 건지, 기술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본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이었거든요. 이런 기술을 위협으로 규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감시자에서 협력자로, 의심에서 신뢰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 알람이 울렸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어요. 김 박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북한이 SLBM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연구소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모니터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실험 성공이라는 자막이 계속 흘러나왔죠. 연구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베를린, 파리, 런던에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나토 본부는 비상 소집 상태였죠.
한반도 상황 분석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밀러 장군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마이어, 즉시 베를린으로 복귀하라. 한국 상황을 직접 브리핑해야 한다. 하지만 김 박사가 제지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먼저 보시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나와서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비핵 군사 억제력 기술을 공개한다는 거였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선언이었죠.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이어 박사님이 본 그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원자로 기술이 핵심이에요. 상황실 스크린에 기술 설명이 나왔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무인 잠수정이 적의 SLBM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었어요. 핵탄두 대신 정밀 타격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였죠. 유럽의 반응이 즉시 들려왔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독일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발표 내용을 검증하라는 지시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국과 프랑스의 반응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의구심을 표했지만 파리에서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핵없는 핵억제라는 개념 자체가 혁신적이라는 거였죠. 저녁에 나토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제가 현지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밀러 장군이 직접 물어봤어요. 마이어, 한국의 기술이 정말 핵없는 핵억제가 가능한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안보 이론을 다시 써야 한다.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철학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어떤 철학을 말하는 겁니까? 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요.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기존의 군사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우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독일 내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핵없는 핵억제 동맹론이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 베를린 국방연구소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한국식 억제 이론의 유럽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제가 화상으로 참석해서 발표했죠. 세미나에서 젊은 연구원이 질문했어요. 박사님, 정말로 무기 없이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니라 기술로 평화를 만들고 있어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독일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전통적인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런던도 마찬가지였고요. 나토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혁신파와 프랑스, 영국 중심의 보수파로 나뉘었어요. 김 박사와 다시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유럽 안보 이론을 바꾸고 있어요. 김 박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마이어 박사님, 저희는 처음부터 그걸 목표로 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지혜로 평화를 만드는 거요. 힘의 균형이 아니라 지혜의 균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철학을 제시한 거였어요.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독일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독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어요.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한국의 평화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였죠. 나토 회의에서 제 입장도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기술을 위협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직접 소형 원자로
탑재 실험선에 탑승해보라고 제안한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며 직접 체험해보라는 거였죠. 솔직히 두려웠어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바다 한복판에서 원자로와 함께 있다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실험선에 오르는 순간부터 감동이었어요. 승무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완벽하게 정비된 시설들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선장인 이대위가 직접 시설을 안내해줬어요. 마이어 박사님, 이 배는 단순한 실험선이 아닙니다. 미래의 바다를 여는 열쇠예요. 북해로 향하는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은밀성이었어요. 영국 해군 레이더를 3번이나 회피하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원자로 제어실에서 직접 운용 과정을 지켜봤어요.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고 소음도 최소화됐죠. 이건 나토 기준을 완전히 초월한 기술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술 감시자가 아니라고요. 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증언자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이대위와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이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다가 전쟁터가 아니라 평화의 공간이 되도록요. 실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서 결심했습니다. 나토에 정확한 보고를 하되 한국을 위협으로 규정하지는 않겠다고요. 대신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바다 위에서 내린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나토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한국 시스템 평가서였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어요. 어떻게 써야 한국의 진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 결국 한국 시스템을 비확산 모델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핵무기 확산을 막으면서도 평화적 핵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어요. 나토 기술 세미나 당일, 발표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제 발표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한 첫 공식 평가였으니까요.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닙니다. 평화적 핵 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혁신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했죠. 프랑스 대표도 관심을 보였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형 모듈을 나토 표준 제안서로 채택할지 투표하는 거였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채택됐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토 표준을 한국이 주도하게 된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후 미국, 프랑스, 독일 3국 대표와 별도 회의가 있었어요. 기술 공동관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놀랍게도 모든 논의가 한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죠.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비확산 핵기술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생각해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김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토가 한국을 인정했다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원자로 기술의 민간 이전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군사기술로 시작했지만 이제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한다는 거였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에서 요청이 쏟아졌어요. 특히 인도네시아와 UAE가 적극적이었죠. 한국의 기술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독일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친환경 원자로 기술을 독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거였죠. 김 박사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분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드디어 저희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수출하는 기술 강국 말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외화 수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기술 수출로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제안했어요. 한국 연구소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독일에서의 커리어를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해보라는 거였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고민한 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요. 동료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놀라더니 나중엔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이 그랬어요. 마이어 박사님이 부럽습니다. 미래 기술의 중심지로 가시는 거네요. 베를린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 한국을 감시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일원이 되어 돌아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기내에서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큰 꿈을 펼쳐보겠다고요.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달 후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원자로 수출형 기지 진수식이었어요. 도산 안창호함을 기념해서 만든 새로운 원자로 모듈의 첫 출항식이었죠. 진수식장에서 연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전 이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의 증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기술이 나라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철학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박수를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의 기술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감동적인 건 한국 청소년 원자로 아카데미 일기 출범식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직접 원자로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박사님, 외국에서 오셔서 한국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잠시 멈칫했지만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한국 사람입니다. 마지막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원자로 모듈이 화성 탐사 로봇에 탑재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간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혼자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 한국을 감시하러 왔던 외국인이 이제는 한국 기술의 설계자가 되어 있다니.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꿈이었고 새로운 정체성이었어요. 기술로 평화를 만들고 지혜로 미래를 여는 그 꿈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도 매일 연구소에 출근하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고요. 한때 감시하던 기술이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